2003년 9월 24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스산한 아침이었습니다. 평생 강단에 서며 존경받아온 한 명의 교수 부부의 2층 단독주택에서 대한민국 범죄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기이한 사건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오전 10시경 며느리는 시부모님께 안부 인사를 드리기 위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평소의 온화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집안 가득 퍼진 비릿한 피냄새, 그리고 거실 바닥에 처참하게 쓰러진 노부부의 시신이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베테랑 형사들조차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상태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머리 부위에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는데 범인이 사용한 흉기는 일반적인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두개골이 함몰되다 못해 산산조각이 날 정도의 파괴력. 법의학자들은 이것이 시중에서 파는 망치가 아닌 범인이 특수 제작한 사케이주 이상의 쇠뭉치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범인의 잔혹성이었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피해자를 상대로 확인 사살을 하듯 수차례 더 가격한 흔적.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인간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진 악마적 분노의 표출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강도 살인의 무게를 두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강남의 부유층 주택, 그리고 외부 침입의 흔적. 모든 정황이 금품을 노린 강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형사들의 표정은 일그러졌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집 안장롱과 서랍이 뒤져진 흔적은 있었지만 정작 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금 뭉치, 고가의 폐물, 명품 시계,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은 고스란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범인은 돈을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살인 그 자체를 즐기기 위해, 생명을 파괴하는 그 순간의 쾌락을 위해 이 집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신사동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인 10월 9일, 이번엔 구기동에서 일가족 3명이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10월 16일 삼성동, 11월 18일 해화동. 서울의 부촌이라 불리는 동네의 2층 단독주택들만 골라서 연쇄적인 살인 행각이 벌어졌습니다. 범행 수법은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주로 사람들이 방심하기 쉬운 시간대를 노렸습니다. 담장이 높고 정원수가 우거져 밖에서 안이 잘 보이지 않는 집들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신이 직접 만든 그 묵직한 쇠망치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노렸습니다. 당시 서울 시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거리는 텅 비었고 문단속을 몇 번이나 확인해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부유층 연쇄살인 사건이라며 대서특필했고 경찰은 전담수사본부를 꾸려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마치 경찰을 비웃기라도 하듯 현장에 단 하나의 지문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치밀했습니다. 너무나 교활했습니다. 일부러 현장에 강도가 든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금고를 부수려 시도했지만 실제로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장에 불을 질러 증거를 인멸하거나 자신이 밟고 지나간 바닥에 피 묻은 발자국까지 닦아내고 나가는 여유를 보였습니다. 형사들이 확보한 유일한 단서는 CCTV에 찍힌 흐릿한 뒷모습뿐이었습니다. 어두운 밤 등을 돌린 채 유유히 걸어가는 남자의 뒷모습. 그는 마치 투명 인간처럼 서울 시내를 활보하며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프로파일러들은 분석했습니다. 범인은 30대 중반의 남성, 사회에 대한 극심한 적개심을 품고 있으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과대망상적 성향이 있다. 그리고 그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잡히기 전까지는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11월 해화동 사건을 마지막으로 갑자기 부유층을 노린 살인 행각이 뚝 끊겼습니다. 경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범인이 죽은 걸까? 아니면 해외로 도주한 걸까?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범인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냥터를 바꾼 것뿐이었습니다. 더 쉽고 더 은밀하고 더 잔인하게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새로운 먹잇감을 찾은 것입니다. 2004년 1월 해가 바뀌었지만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부유층 연쇄살인이 멈춘 사이 경찰은 미궁에 빠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범인은 그들의 머리 꼭대기 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사냥터를 바꿨습니다. 담장이 높은 부잣집은 너무 위험 부담이 컸습니다.
CCTV도 많고 경비도 삼엄했죠. 그래서 그는 더 손쉬운, 하지만 더 잔혹하게 유린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았습니다. 바로 세상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유흥업소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치밀한 덫을 놓았습니다. 경찰 신분증을 위조하고 수갑을 차고 다녔습니다. 밤거리에서 마주친 여성들에게 그는 가짜 경찰 신분증을 들이밀며 단속 나온 형사 행세를 했습니다. 혹은 출장 마사지 업소에 전화를 걸어 여성을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침착하고 당당해서 그 누구도 그가 살인마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유인된 여성들은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있는 그의 오피스텔로 발을 들였습니다. 그곳은 평범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방음 처리가 완벽하게 된 벽 욕실에 미리 준비된 도구들. 그곳은 인간이 인간을 사냥하기 위해 만든 완벽한 도살장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친절했던 경찰관의 가면은 벗겨졌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쇠망치로 여성들을 공격했습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게 제압한 뒤 그는 욕실에서 끔찍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 지문을 도려내고 시신을 수백 조각으로 토막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았습니다. 옆집 사람들은 그저 이웃집 총각이 음악을 좋아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벽 너머에서 피비린내 나는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그는 시신을 훼손하는 과정 자체를 일종의 의식처럼 즐겼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는 시신의 일부 장기를 먹기까지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을 넘어 피해자의 존재 자체를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의 심리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그 생명을 완전히 지배했다는 병적인 우월감이었습니다. 그는 토막낸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태연하게 서울 근교의 산으로 향했습니다. 봉원사 뒷산, 서강대 뒷산. 그는 등산객들이 다니는 길 바로 옆 얕은 땅속에 시신을 묻었습니다. 마치 세상을 조롱하듯이 니들은 절대 못 찾아라고 비웃듯이 말이죠. 그렇게 2004년 1월부터 7월까지 무려 11명의 여성이 그 좁은 오피스텔에서 증발했습니다. 가족들은 실종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단순 가출로 처리하기 일쑤였습니다. 직업 특성상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다는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이 안일한 판단이 범인에게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인의 주기는 점점 짧아졌고 수법은 더 대담해졌습니다. 나중에는 하루에 2명을 살해하는 광기까지 보였습니다. 그의 오피스텔 욕실 하수구는 피로 막혀 물이 내려가지 않을 지경이었지만 그는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입니다. 연쇄 실종 사건의 공통점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진 여성들이 마지막으로 향한 곳, 그리고 그들을 부른 한 남자의 전화번호. 특정 번호로 전화가 오고 여성을 보내면 그 여성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업소 주인들은 두려움에 떨며 서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야, 그 번호 조심해. 거기 가면 애들이 없어져. 그리고 운명의 그날, 2004년 7월 15일 새벽. 또다시 그 번호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지옥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2004년 7월 15일 새벽 서울 신촌의 유흥가. 하늘에서는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경찰과 업소 관계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한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죽음의 전화번호로 연락한 남자가 나타나기로 한 장소였습니다. 잠시 후 모자를 푹 눌러 쓴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바로 유영철이었습니다. 경찰들이 그를 덮치는 순간 그는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습니다. 그것은 흉기가 아니라 자신이 훔친 경찰 신분증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경찰 행세를 하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형사들의 제압에 그는 결국 수갑을 차게 됩니다. 경찰서로 끌려온 유영철은 의외로 태연했습니다. 처음에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마사지를 받으려고 전화했을 뿐이라며 사라진 여자들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잡아댔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간질 증세였습니다. 조사를 받던 중 그는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졌고 경찰들이 당황한 틈을 타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갑이 느슨해진 틈을 타 그가 경찰서를 탈출한 것입니다.
희대의 연쇄살인마가 도심 한복판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경찰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만약 이대로 그를 놓친다면 얼마나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 전역에 검문 검색이 강화되었고 형사들은 눈에 불을 켜고 그를 찾아다녔습니다. 도주 11시간 만인 다음날 영등포역. 그는 길을 걷다가 불심 검문에 걸려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재검거된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형사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만할 때도 됐지. 그래, 내가 다 죽였다. 그는 마치 자랑하듯이 자신의 범행을 술술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이번에 실종된 여성들뿐만 아니라 작년에 있었던 부유층 노인 살인 사건도 자신이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문동 살인 사건, 인천 노점상 살인 사건, 해결되지 않은 미제 사건들을 줄줄이 읊으며 자신이 한 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자백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끔찍해서 베테랑 형사들조차 듣다가 구역질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람을 죽인 이유에 대해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여자들이 몸을 함부로 굴리는 게 싫었다. 부유층들이 각성했으면 했다. 그는 자신의 살인을 사회정화라고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찌질한 자기 합리화에 불과했습니다. 이혼당한 분노, 전과자라는 사회적 낙인에 대한 열등감을 약자인 여성과 노인에게 화풀이한 것뿐이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진술을 토대로 현장 검증을 나섰습니다. 그의 오피스텔에서는 피냄새를 지우기 위해 뿌린 락스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욕실 천장과 문틀에서는 미세한 혈흔이 발견되었고 그가 사용한 쇠망치와 칼도 압수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가 직접 그린 그림들이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을 어떻게 살해하고 훼손했는지 그림으로 그려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살인은 숨겨야 할 죄악이 아니라 기록하고 간직하고 싶은 트로피였던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신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유영철은 경찰들을 이끌고 자신이 시신을 유기한 야산으로 향했습니다. 노란 우비에 모자를 눌러 쓰고 수갑찬 손으로 산길을 오르는 그의 모습. 그 뒤로 수십 명의 형사들과 기자들이 뒤따랐습니다. 비가 내려 질척거리는 땅을 파헤치자 썩은 냄새와 함께 검은 비닐봉지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끝도 없이 나오는 시신 앞에서 형사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그곳은 무덤이 아니라 거대한 시체 농장이었습니다. 경찰이 파헤친 야산에서는 총 11구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부유층 노인 8명, 부녀자 11명, 그 외 2명. 공식적으로 확인된 피해자만 20명, 유영철 본인이 주장하는 피해자는 26명에 달했습니다. 발굴 현장을 지켜보던 유가족들은 오열하다가 실신했습니다. 내 딸이, 우리 어머니가 저런 차가운 땅 속에 토막난 채로 묻혀 있었다니. 분노한 유가족 중 한 명이 호성되는 유영철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우산을 휘두르며 내 딸 살려내, 이 악마야. 라고 절규했습니다. 그 순간 카메라에 포착된 장면은 전 국민을 경악케 했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유영철이 달려드는 유가족의 가슴을 발로 걷어찬 것입니다. 반성은커녕 슬퍼하는 피해자 가족을 폭행하는 살인마. 그날 찍힌 사진 속 노란 우비를 입고 도끼 서린 눈빛을 한 그의 모습은 레인코트 킬러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박제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그의 기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판장을 향해 욕설을 퍼붓거나 교도관에게 달려들어 난동을 부렸습니다. 심지어 나를 풀어주면 100명도 더 죽일 수 있다라며 재판부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이 영웅이라도 되는 양 굴었습니다. 법원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인간이기를 포기했다.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입니다. 사형 선고는 내려졌지만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2026년 오늘 유영철은 여전히 서울구치소 독방에 살아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는 감옥 안에서도 왕처럼 군림한다고 합니다. 성인 잡지를 반입해달라고 떼를 쓰거나 교도관의 팔을 꺾어 부상을 입히는 등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삼시세끼 따뜻한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TV를 보며 지냅니다. 반면 피해자 유가족들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고통, 그리고 그 범인이 여전히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분노 속에서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유가족은 충격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살인마 한 명이 파괴한 것은 20명의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명의 가족들의 인생,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유영철 사건이 남긴 상처는 깊습니다. 이 사건 이후 우리나라는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과학 수사가 발전하고 CCTV가 늘어나고 프로파일링 기법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범죄자들 또한 진화했습니다. 강호순, 조주빈, 그리고 최근의 묻지마 칼부림 사건들까지 제2, 제3의 유영철은 언제 어디서든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끔찍한 사건을, 그 악마의 이름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잊혀진 악마는 다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창밖에는 또다시 비가 내립니다. 비 냄새가 짙어질 때마다 누군가는 공포에 떨고 누군가는 억울함에 눈물 흘립니다. 법은 과연 정의로운가? 우리는 안전한가? 유영철이 쏘아올린 이 질문에 우리는 아직도 명쾌한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부디 하늘에 있는 20분의 피해자들이 그곳에서는 공포 없이 편안하기를 기도합니다. 비 오는 날의 악몽, 유영철.